즐기는 방송 축덕 쑥덕 4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칙칙해요? 와. 분위기가. 어떻게 할까요? 네. 근데 화요일이 저희들만의 휴일 방송의 날이어서 녹음을 하루 늦게 수요일에 하게 됐습니다. 네. 빨간 장미가 생각나는 비오는 수요일이죠. 빨간 장미요? 근데 빨간 장미에 어울리는 우리 주바페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제 이 함부로 꽃에 비유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주고 싶은 꽃을 주고 싶은. 네, 알겠습니다. 주시훈 아나운서가 오늘 그 촬영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특별히 부탁을 해서 주바페 브리핑만 별도로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자리에는 없지만 목소리는 저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산뜻함을 좀 맡아볼게요. 네. 그리고 녹음 일정을 옮기거나 말거나 언제나 붙박이 뽕 PD 박진영 씨 나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부의 AI 쿨러닝 AI 이정찬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바페 공백을 잘 메워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지난 한 주 네, 뭐 또 축구 보면서 지냈죠? 네 축구 보면서 저는 지냈는데 신분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SBS에 입사를 하신 건가요? 입사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까지 골룸 인턴 PD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 공고가 새로 하나 났어요. 비디오 머그에서 스포츠 구성 작가를 구한다고. 그래서 작가로.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근데 그 경력직이더라고요. 제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경력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네. 네. 먼저 청취자 질문에 답하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근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약간 민망해지죠 그러면서. 괜찮아요. 진짜요? 같이 하면 좀 덜 민망하니까. 항마력이 생각보다 뛰어나시지. 남자 셋이 물어주시기 바라시고요. 자, 오늘은 주바페 아나운서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준식 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에 시민구단의 재정이 궁금하다고 메일을 보낸 대구FC 팬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답변했던 이정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스펙 하고 느낌표 달아주셨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K리그에는 야구만큼의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가 없나요? 대구하면 삼성의 이만수, 양준혁, 이승엽, 광주하면 해태의 선동열, 이종범, 부산하면 롯데의 최동원, 박정태, 이대호 모두 그 지역에서 자라나서 그 지역의 프로야구 선수가 된 전설들입니다. 지역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프로야구의 재미를 한층 더 배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리그에는 지역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선수 육성과 선수 선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면서 축구에는 왜 지역 스타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정찬 기자가 열심히 준비한 답변 들어볼까요?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사실 알고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육성하고 선수 선발에 관한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야구는 태동 이전에 이 자리에서도 주영민 선배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야구가 지역에 강한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에서 사실 1차 지명이라는 그 이제 지역 선수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는 1차 지명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지역 연고만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야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잡는 그러니까 지역 연고제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에 비해서 사실 축구는 고교 축구 자체가 그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정무 감독 같은 경우에 진도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다 서울로 올라오죠. 고등학교는 영등포 공고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들이 굉장히 활발했었죠. 근데 물론 이런 프랜차이즈 스타가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프로로 오는 과정은 드래프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과는 무관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거는 아니에요. 지역이 사랑하는 또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좀 오래 멀리 가면 진주고 출신의 이제 조광래 감독. 그래서 경남 감독을 맡았을 때 고향 팀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으로 보자면은 지금 인천 전력 강화 실장을 하고 있는 이천수 선수는 인천 부평고 출신이죠. 그래서 인천에 많은 팬들이 있었고 실제로 인천에서 K리그로 돌아올 때 활약을 하기로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바뀌겠죠. 네. 축구는 이제 유소년 시스템이 이제 각 모든 K리그 클럽들이 연령대별
팀을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자기들이 팀에서 투자를 해서 키워서 육성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키워가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교 축구 대회를 보면은 K리그 유소년 팀들이 다른 네. 팀들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지원이 많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는 또 요즘에는 일부 학부모님들은 또 그래서 유소년의 프로에 속하지 않은 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또 빈자리를 틈새를 잘 또 해서 대학 진학에 유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제 또 하나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네. 이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FA가 돼야지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FA가 되려면은 고졸 선수는 9년, 그다음에 대졸 선수가 7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년 최소한 7년 이상 한 팀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할 경우겠죠. 못하면 그냥 뭐 방출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은 7년 9년 동안 한 팀에서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팀에서 당연히 그 팀의 대표 선수로 자리 잡는 이런 자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수의 의사와 뭐 상관없이 팀끼리 많이 바꾸잖아. 임대도 그렇죠. 하고 뭐 이적하는데 야구만큼 그렇게 큰 벽이 없어요. 또 야구는 그 FA로 외부 선수 데려오려면은 선수 한 명 줘야 되고 뭐 그 선수의 보상. 연봉 200% 이상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벽이 높기 때문에 이 팀 이동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이동국 선수도 뭐 포항에서 전북으로 네. 옮기고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프렌치 스타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원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가 어디에서 뭐 아무래도 지역 선수고 이러면 더 애착이 가고 그러겠죠. 지금 뭐 얘기하신 이만수, 양준혁, 이승엽, 선동열, 이종범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리그 전체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팀에서 오래 뛰었고 K리그에서 리그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리그에 오래 있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렇죠. 해외로 외국으로 나가야지. 가야죠. 네. 그런 그런 부분에서 좀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외국에도 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만한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메시 같이 한 팀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계속해서 있는 선수들은 20세기, 21세기 이후로는 거의 또 그렇네요. 찾아보기 네. 힘들죠. 호날두만 해도 벌써 팀을 세 많이 팀이나 옮겼죠.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이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게 또 축구의 맞습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야구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도 야구와 좀 비교가 되는 질문인데 메모리님, 기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메모리 해주세요. 기억 니은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해부터 축바가 된 대구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구장이 너무 멀어서 월드컵 주기로나 가곤 했는데 새 구장으로 옮기고 난 후 도심 내에 경기장이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집에서 20분 거리이고 심지어 사무실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이니 주중 경기라도 일 마치고 보러 가는 게 전혀 부담이 없어서 아예 시즌권까지 끊어 확실히 직관 가고 있네요. 대구 분이 축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질문도 다 대구 분이잖아요. 아 대구의 그렇네요. 90년대 강중식님도 대구 그렇고. 스포츠에 아주 관심이 많네요. 그리고 일단 집이 도심 쪽이라는 간접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경기장이 도심. 그러니까 네, 경기장하고 네,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집이 도심 쪽이라는 네, 유복한 대구 분이신데요. 자, 각설하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난 방송 중 경남 경기 리뷰하며 잠깐 승리수당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전 비축바 시절에도 수당 관련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아재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연봉의 20%인가를 따로 떼서 출전 수당이나 승리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그날 경남도지사도 오고 해서 구단이 승리 수당을 세게 걸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야구 쪽에서는 현재 이런 메리트 시스템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는데 축구 쪽은 이렇게 당근을 내거는 게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수당을 더 세게 내걸었다는 이야기는 듣기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군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듣는 것 같았어요. 네, 승리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야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찬 기자. 정확하게는 요즘에는 이제 승리 수당이라는 개념이 좀 바뀌었는데요. 출전 승리 수당이라는 개념이 K리그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겨야 되고요. 그 경기에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 금액이 선수들에게 정액이 지급되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이거 야구하고 비교하는데 죄송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나 뭐 구단마다 그리고 구단의 또 재정 상황 따라 조금씩 그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축구 선수의 개념, 그러니까 그 계약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계약에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포함이 되고 이제 구단이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보편적인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출전 승리 수당. 그래서 90분을 뛰었을 때는 100%를 지급하고 45분을 뛰었을 때는 75%. 그 다음에는 뭐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더 뭐 격차가 격차가 생기는 차등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 축구하고 야구의 좀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어떤 한 명의 선수로 사실 승리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뭐 그 야구에서 이 메리트 시스템이 좀 폐지된 거는 경기를 너무 돈벌이 수단으로 선수들이 악용하거나 인식에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구단마다 좀 편차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이제 그 삼성 시절에 또 대구네요. 그 삼성이 그 이제 좀 많이 부유했을 시절에 다른 구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야구는 한 경기에 그러니까 한 시즌에 많이 이기면 뭐 70경기 이상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자체적으로 폐지를 한 거고요. 축구는 뭐 리그에서 뭐 아무리 많이 이기는 팀이 뭐 20경기 이상 이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좀 뭐 있을 수 있는 수당이라는 게 골 도움 수단이 있을 수 있고 뭐 개인으로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수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특별히 외국인 선수 데려올 때는 뭐 득점왕 보너스 이제 이건 사실 수당이라기보다는 보너스 개념으로 들어. 개인 계약 개념이죠. 맞아. 1대1 계약 개념이고 이 수당 요 개념은 이제 팀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을 놓고 보는 거고 네. 전체 선수를 놓고 보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넣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이제 차범근 감독이 수원 시절에 또 돈이 좀 풍성할 때 오히려 연봉을 많이 깎았어요. 선수들의 연봉을 많이 깎고 대신에 수당을 올려줄 테니까 너네가 이겨서 가져가라. 이런 그 전략을 쓰시기도 했었죠.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승리 수당 이게 몇 년 전에 없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팀 전체를 상대로 하는 승리 수당은 없어졌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 구단과 개인 선수의 계약을 할 때 옵션을 넣죠. 예를 들어 몇 경기 이상 출전, 뭐 몇 승 이상, 뭐 이런 걸 할 때 옵션으로 얼마를 더 준다. 이런 개인적인 계약은 있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또 승리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거는 이중 지급에다가 좀 불공평한 면이 있다. 다른 선수와 그런 부분이 제기되면서 이제 메리트 시스템이 이제 비난을 받고 없어지게 된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자가 선수단을 장악하기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바로 오죠, 바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사정을 가정해 볼게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또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 후반 뭐 한 45분 이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결국에 어떤 선수를 투입을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그쵸, 감독 그쵸. 입장에서는 챙겨주고 싶은 선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또 있구나 축구에서는. 네, 그렇게 갈 수 하긴 있죠. 야구에서도 그럴 수도 경기 있겠네요. 투입했으니까 또 이게 승리 수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에 뛰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마치 거. 군면제 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딱 그거네요. 비유가. 혜택을 주는. 이 친구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뭐 그게 아니라 뭐 부정한 뭐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을 때 그리고 장학금. 뭐 그런 네. 난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에게 동기부여를 좀 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지 진짜 그 농구에서 얘기하는 그 가비지 타임에 너를 그냥 쓰겠다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요렇게 써줄 테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포상을 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죠.
나중에 그 감독이랑 뒤에서 얘기해서 저 이번에 나갈 테니까 반띵하시죠. 서로 이렇게 하는 건 하여간 나쁜 생각들만 해. 그러니까 제도가 가능성이 있죠.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계속 너랑 나랑 처음에 반띵 시작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2, 3분 뛰어 내 반띵하자. 대학 입시 제도도 좋은 의도였죠 원래는. 근데 계속 이 제도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 네.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네, 모르겠네. 사회 문제로 가네요. 자 질문은 이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청취자 질문 어디로 보내면 되죠? 저희 fb@sbs.co.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죠 의견들이. 네, 계속 꾸준하게. 그래도 우리가 또 의견들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 그래 정도로 다 하고 있긴 한데. 풍족하진 않죠. 그래도 요 근래 좀 제가 이제 메일 보면서 흐뭇한 게 뉴비들이 계속해서 뭔가 나타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뭐 숨어 있는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저도요. 보내주시는. 지금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질문 주신 두 분이 참 반가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구라는 우리 네. K리그를 선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팬덤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늘어난 팬들이 이렇게 축덕숙덕이라는 팟캐스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미디어도 소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대구와 광주가 이렇게 손을 잡고 영호남의 화합을 이끌고 있는데 네. 광주는 지금 2부 리그라서 좀 네. 광주 팬들이 얼마나 올라오지 이 않을까요? 방송을 들을지 굉장히 모르겠지만 기대돼요. 다음 올라오겠죠? 네, 올라올 지금 것 뭐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팬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벤투호 소식, 또 네. 22세 이하 대표팀 소식, 그리고 K리그 소식, 해외파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벤투호 지금 터키에 도착을 했죠. 네. 이스탄불 이번 주에 평가전이 있고 다음 주 조지아와 화요일에 있죠?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네. 자 대표팀 뭐 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대표팀 분위기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 아직은 보통 대표팀이 이렇게 모이면 거기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모이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뭐 특별한 걸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죠. 시차 정도 해야 되고 네.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첫날은 보통 회복 훈련, 그냥 회복 훈련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사실 거의 레크레이션에 가까운 훈련들을 하게 되고 둘째 날도 자기소개 시간 둘째 날도 사실 팀 전술 훈련이기보다는 조금 그 회복 속도가 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한 셋째 날 정도 돼야 뭐 감독이 실제로 우리가 이번 뭐 경기에는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막 돌입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인원은 조금 많이 뽑았죠. 보통 26명인데 이제 25명 됐죠. 25명을 뽑았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해서.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명단 발표 후에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이번 대표팀의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 뽑힌 선수들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 뽑힌 선수들 뭐 김신욱 선수라든지 그리고 또 뭐 아주 뭐 이렇게 우리가 경기를 뭐 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이동경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팀에서 또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강인 선수는 역시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렇죠.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잠깐 또 시즌 첫 경기를 뛰었잖아요. 벤투가 앞서서. 잠깐 10분 정도.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그야말로 번뜩번뜩하고 경기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움이 있긴 했는데 벤투호에서 데뷔하는 모습 보고 싶다는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중원 쪽에 아마 뭐 황인범 선수, 정우영 선수, 백승호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랑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우영 선수하고는 좀 스타일은 좀 다르고 네, 그거보다 좀 수비 위에 공격? 있겠죠. 네. 하게 될 때도. 근데 아마 사사이 전술을 쓴다고 했으니까 좀 플랫하게 쓰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원볼란치 형태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만 세우고 정우영 나머지를- 선수가 이제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간다면 이제 약간 위쪽에는 쓸 수 약간 있겠죠. 그럼 다이아몬드 네. 사사이에 가까운 그런 전술. 그렇죠. 아마 그럼 윗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나왔으면 전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선발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아무리 네. 조지아전이라고 해도 선발로 나오기는 쉽지 그렇죠. 않을 테고. 음. 이제 후반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궁금한데 뭐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네. 나갈 가능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두 번의 일단 그 차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월에 이제 최종 예선 네.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 본선 팀과의 그런 조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약간 어제 농담처럼 저도 김학범 감독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 발렌시아에서 경기를 너무 또 안 뛰니까? 많이 뛰면 많이 안 뛰면 빼주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근데 경기를 못 뛰면은 경기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쵸. 경기 감각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만 뛰고 딱 와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김학범 감독도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이강인 선수가 궁금하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많이 뭐 라리가에서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0세 월드컵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강인 선수 뛰는 거. 그래서 이번 그래도 평가전이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김신욱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쵸. 이게 아마 벤투 감독이 뭐 출국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김신욱에 대비한 전술이 준비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은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조지아전에서 뛰기긴 할 것 같다. 네, 뭔가 실험을 할 거예요. 전반 황의조, 후반 김신욱을 세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정말 궁금해요. 저는 혹시 안 뛸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하고 김신욱 선수는 안 뛰진 않을 것 같아요. 김신욱 무조건 선수는 뛴다. 약간 뭐 반신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는 인터뷰하는 또 거 봤었는데 개인을 내려놓고 팀의 모든 걸 맞추겠다 아주 겸손한 네. 자세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누가 감독이라도 그 정도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를 한번 써보고 싶지 않겠어요? 굉장히 좋은 옵션이잖아요. 장신 그쵸, 스트라이커는 이거는 없는 팀이 더 많은. 그리고 지금 뽑고 안 쓴다는 거는 이 선수하고 연을 거의 끊겠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나이도 어느 네. 정도 그렇고 베테랑 네. 선수고 월드컵도 갔다 온 선수예요. 그래서 심지어 두 차례나 2014년과 18년 두 차례나 월드컵을 갔다 온 선수를 이렇게 또 1년 만에 거의 그러니까 자기 부임 후 처음으로 불러서 쓰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팀 거의 운영에 있어서는 또 사실상 팬들이 막 감독으로서, 뭐라 그러면 또 쓸 거예요. 약간 귀가 얇으신 분이라 보니까 열심히 댓글로 연을 한번 끊는다면 싸웁시다. 저는 김신욱 선수 쪽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22세 이하 대표팀도 이제 같은 날 지난 월요일에 제주도에서 소집이 됐죠. 네. 그 구성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네. 20세 이하, 그러니까 22세 이하 선수들이니까 사실상 97년생들이 지금 현재 그 뽑혀야 되는 연령대인데 네. 20세 월드컵을 갔다 온 99년생 선수들이 7명이나 합류를 했어요. 그대로 이 이제 나이 때도 한두 살이 되게 크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들이 20세 월드컵에서 잘했다고 하지만 한 살도 아니고 2살 위에 형들이랑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은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을 데리고 가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선수들을 주축으로 갖고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경쟁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뽑히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도 황태현, 엄원상, 오세훈, 전세진, 이지솔, 이재희, 김현우 선수가 왔는데 주로 수비수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김학범 감독은 지금 현 22세 대표팀의 수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는 믿지 못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스타일 자체가 수비를 굉장히 탄탄히 하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니네가 얘네들한테도 안 되면 니네는 뛸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사실은 형들한테 주기도 네. 하고 동생들한테는 야 니네 좀만 잘하면 도쿄올림픽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준 선수도 부르려고 그랬대요. 맞아요. 저 최조 선수가 왜 없나 싶었어요. 정기전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게 있네. 정기전 한 경기 지금 뛰려고 사실 지금 연대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은 정기전 전에는 부르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거는 송범근과 김진야 선수가 뽑혔어요. 이 그러니까 군면제 됐는데. 들은 그죠. 지난해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서 군 면제가 아니라 혜택.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죠. 네. 이 선수들을 뽑은 이유를 또 들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원한대요. 아무나 뽑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포지션이 정말 취약한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수비수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뭐 지금 선수? 황태현 선수도 황태현 지금 선수. 뭐 그렇죠. 있고 뭐 선수들이 있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잘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최준 선수를 아마 또 원했을 수도 있고. 볼 가능성이 있죠, 높죠. 네. 근데 김진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병역 혜택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대충 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의지. 그 감독님 저 도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했대요. 송범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골키퍼가 지금 좀 약합니다. 이 팀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니까 뭐 네네. 나중에 이제 동기부여나 본선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최종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이 연령대 최고 선수로 가서 어떻게든 일단 도쿄행 티켓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일단 올림픽 가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선수들 외에도 네. 10월과 11월에도 A매치 기간에 지금 평가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뭐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두 명 정도로 더 부르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중에. 지금 몇 명 모여 있죠? 지금 26명 26명. 네. 제가 알기로 올림픽 대표팀은 인원이 21명이죠. 최종 엔트리가 거의. 20명인가 21명인가? 20명일 20명.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난 아시안 게임이 21명. 이 런던 때는 18명. 맞아. 그때 그러니까 막 지금 바뀌는 26명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서 뭐 지금- 18명 이렇게 그렇지. 뽑아버리면 진짜 경쟁이. 거기에 와일드 카드도 있죠. 그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게 병역 혜택을 보고 선수들을 뽑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 국정감사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약간 추갈못 의원님들한테 누구 한 분이 좀 떠오르네요. 어이없는 질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그래서 뽑아야 돼요. 이거는 따로 들은 얘기인데 재밌을 법한 얘기인데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 사실 벤투호 예비 명단에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게 됐을 때 벤투 감독은 정우영 선수를 그러면은 독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파들에 조금 중용할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 시차라는 그쵸. 문제 때문에. 부담이 적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우영 선수를 한번 보고 싶어서 콜을 하려고 했는데 김학범 감독이 안 돼. 아니 그런 합의는 했대요. 예비 명단에 있는 우리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동경 그런 선수 거는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뭐 쓰겠다고 해서 그냥 뽑아서 간다는 건 오케이. 근데 예비 명단에 있는 선수를 추가 발탁하지는 말아달라.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좀 약간 이슈가 있어서 결국에는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도쿄올림픽 출전 조항을 이번에는 계약 조건에 삽입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프라이브로 정우영. 가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뮌헨에서 사실 그치. 안 보내줬기 얼마나 때문에 아쉬웠을까, 20세. 정우영 선수가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 굉장히 U20 월드컵. 아쉬워. 내가 저 이강인 지금 떴는 거 내가 그 자리 먹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겠어요. 그쵸, 그 그쵸.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결승전에 갈 수 있다는 게 A매치 내 국제 평생에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한국 축구가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나 행복했을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도쿄에서 한을 풀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또 이 팀에 또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뭐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 이동경 선수. 이런 선수 A팀에 많네요. 다 있지만, 예. 경쟁이 심하겠다. 네. 이승우 선수도 되죠. 되죠. 네. 네. 뭐 근데 이승호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뭐 또 면제됐으니까. 병역 특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쉽지. 네. 네, 아닐 것 같고. 이모저모로 쉽지 오히려 않지. 와일드 카드가 누가 될지도 좀 궁금해요. 아마 권창훈 선수나 그거는 그러니까 시기상조죠? 네, 그 다음입니다. 네. 네. 그거는 좀 병역이 고려될 네.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야 될 네. 문제 같고. 자, 제주도 갔다 온 소식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K리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28라운드 프리뷰. 우리 반가운 주바페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뿅. 된 거지? 네. 아유 역시 목소리는 네. 목소리는 주바페야. 브리핑은 주바페야. 참고로 저희는 지금 듣지 않고 녹음을 했어요. 궁금하다. 네. 자, 먼저 전설 매치로 불리는 전북과 서울의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울산 인천 경기가 열렸는데 90분 동안 선두가 5번 바뀌었다 그래요. 그렇죠. 전북이 3백. 네. 깜짝 3백. 그렇죠. 모라이스 감독에 대한 그 전술이 없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 비판도 되게 단조롭다. 많았었는데 그런 걸 좀 씻겨주는 그런 김신욱 한판이었습니다. 선수가 떠난 이후에 좀 다양한
이게 패스 게임을 하면서 좀 많이 전북 공격이 다채로워진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면을 봤죠. 여기서 또 3백 그 서울을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3백이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 이용 김지수 선수가 사실상 그러니까 이용 김지수 선수를 그 동안에 측면 수비수로 썼다면 사실상 미드필더로 썼던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첫 골이 권경원 왼쪽 수비수였던 권경원 패스가 권경원 선수의 이쁘게. 크로스였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아주 뭐 전반까지 올라와서 얼리 크로스였지만 이 호사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넣었죠. 네, 그쵸. 정말 서울 입장에서는 홈에서 음. 관중이 25,333명 올 시즌 그렇게 많이 2위 기록이라 그래요? 와, 이렇게 많이 제가 상암동 살기 때문에 이 경기를 회사에서 보다가 갈까 말까 고민. 관중석을 딱 보고 집에는 전반 늦게 끝나고 가야겠다. 예, 전반 끝 늦게 바로 간 예, 하프타임 때 가야 돼요. 이때. 차 막히니까. 끝나면 거의 1시간 동안 차가 막혀요 그 주변에. 이 경기 그 정도로 좋았을 텐데. 그 관중이 많이 왔던 경기였는데 전북이 뭐 원사이드였죠 경기 자체가. 네. 이날 또 뭐 전북에서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또 송범금 선수 아, PK 페널티 선방. 킥. 네. 2개 연속 막았죠. 사실 지난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게 조현우 선수를 많이 믿었던 게 송범금 선수 막 그런 불안한 모습도 있었고 특히 이런 페널티킥 모습 어떻게 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방향이라도 조금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뭐 그래도 아깝게 뭐 안 됐거나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는데 방향조차도 뭐 많이 못 맞추는 모습을 이때까지 많이 보여줬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대요. 음. 이 선수 자체가 이 페널티킥에 대한 이제는 거의 약간 트라우마 같이 내가 왜 이렇게 못 막을까 그래서 늘 경기 끝나고 뭐 이동국 선수나 뭐 김진수 선수 이런 선수들 잡아놓고 연습을 한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모라이스 감독이 많이 놀렸대요. 도대체 언제쯤 한번 막을 거냐. 그것도 놀리는 건데 들은 사람은 또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러니까 언젠간 한번 막아주겠지 뭐라는 약간의 생각으로 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들 뭐 호사 뭐 이날 경기에서 뭐 골을 넣었던 로페즈 뭐 이런 선수들한테 사실 뭐 최고 활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송범근 선수의 그 페널티킥 선방도 경기의 분위기를 굉장히 굳히는데 승리를 굳히는데 큰 역할을 했죠. 또 튕겨 나오는 볼까지 막아버리면서 송범금 선수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스스로 또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선방이 되지 않았나. 다 해봤대요. 뭐 먼저도 뛰어보고 뭐 보고도 뛰어보고. 해보고, 모두 해보고 다 해봤어요. 뭘 안 해봤겠어요.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 이 정말 전북이라는 큰 네, 팀의 빅클럽에서. 수문장을 맡으면서 얼마나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어쨌든 뭐 이 경기로 인해서 송범근 선수가 좀 존재감을 보여줬던 것 같고 또 문선민 선수 변함없이 문박이. 벤투 감독이 뽑든 말든 나는 달린다 도움 9개 1위입니다 지금. 도움 9개 벌써 1위가 네, 되었어요? 도움 1위 되고 공격 포인트는 팀 내 1위죠. 그리고 또 좋은 기회는 또 한번 아, 낮추면서 놓치면서 도움 딱 한 다음에 정말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거기서 다 뜨더라고요. 네, 놓치면서 나는 문선민이다. 안 접으니까 떠. 저는 뭐 전북 호사 선수가 요새 이제 영입되고 나서 곧잘 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김승대 선수가 뭔가 팁에 적응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요. 의외예요 개인적으로. 좀 이게 문선민 선수, 로페즈 선수 하면서 이렇게 따다다닥 뛰어가는 그 라인 브레이커의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오히려 맞습니다. 호사 선수 같은 문선민과 김승대가 거의 뭐 스피드로 잡아줄 걸로 봤는데 문선민은 뭐 기대 이상. 김승대 선수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록을 좀 보면 전북이 슈팅 수에서 16대 6 크게 앞섰네요. 진짜 일방적인 경기였네요. 전북이 서울전 6연승, 최근 리그 17경기 무패. 역시 전북. 최용수 감독이 끝나고 한 말이 재밌네요. 자전거는 오토바이를 이길 수 없다. 네. 그만큼 팀의 이 개인적인 좀 선수 역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이렇게 좀 얘기한 것 그래도 같아요. 3인데 리그 3위가 자전거면 그 밑에 있는 팀들은 뭐죠? 자전거인데 좀 많이 헐고 그런 선수들도 힘도 싱싱카? 많이 빠지고 바퀴에 바람도 좀 빠지고 스카이 이렇게. 콩콩? 그래도 뭐 그래도 서울 정도면은 그래도 뭐 스쿠터는 되잖아요, 오토바이. 그런 되죠. 뿔뿔이 스쿼드는 나쁘지 않은데 워낙 그래도 선수층이 얇고 근데 많이 정말 잘 뛰었잖아요.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서울 진짜 지금. 저는 오히려 최용수 감독이 그냥 좀 한번 미끄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진짜
치욕을 맛봤잖아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면서. 지금 2부 리그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 그건 아닌데. 돌맞이를 어떻게 미끄러 어디로 미끄러지다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를 한 명도 영입 못 비 와서 했잖아요. 지금 미끄러질 거다. 선수 영입을 한 명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선수 영입 안 해줘도 뭐 패시치 선수 뭐 이렇게 좀 해주고 하니까 최용수 감독이 알아서 잘하네. 그냥 좀 냅두자. 구단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근데 성적이 지금 어느 어려움 정도 돼야 겪고 있는 거는 뭐 누구보다 구단이 잘 알 것 같고 또 이명주 선수하고 주세종이 돌아오잖아요. 유일하게 돌아오니까, 좀 반길 수 있는 예. 소식이죠. 좀 반전의 계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위 자리도 위태위태하잖아요.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제는 상위 스프릿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3위뿐만 아니라 상위 스프릿은 아마 상위 스플릿은 가겠죠? 3위 스플릿은 몰라도 아, 3위. 상위 스플릿은 되죠. 또 아챔을 바로 이렇게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챔 경쟁도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지금 4위 경쟁을 했었는데 3위가 내려오면서 지금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앞에 그 우리 청취자 질문에서 수당 얘기 나왔잖아요. 걸어야 돼. 그거 다 썼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 썼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팀들이 한 해 예산을 짤 때 그래서 올해는 예상을 해요 프런트들이 몇승할 몇 거다? 승 정도 할 것이다. 그럼 그 자기 팀에 정도에 베팅하는 맞춰- 겁니까? 아니 승리수단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을 짜야죠. 짜야 네. 되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 짤 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서울이 굉장히 승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강등 위기까지 갔었고, 그래서 예상을 할 때 한 상위 스플릿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한 13승 정도를 사실 예상을 처음에 샀었대요. 네. 물론 지금 13승입니다. 그리고 사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교롭게도 그 13승 오면서부터 갑자기 승리가 좀 줄었어요. 승리수단 야, 다 쓰면서 그런 건가? 근데 선수들이 알았나? 야 우리 이겨도 못 받을 수 있어. 중원에서 이제 고요한 선수를 알리바이프에서 미친 듯이 뜨다가 이제 승리 수당 다 썼네. 없다고? 오케이. 지난해 대구, 올해 대구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그 프런트들은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난감하다고 해요. 돈을 더 구해 어떻게든 와야 되니까. 근데 추경을 받아야죠. 근데 많이 이겨서 부족한 경우에는 무조건 더 생긴대요. 어디서든 나온대요. 그럼요. 네. 일단 아니, 이기고 그러면- 봐야지 그래서 무조건. 뭐 승리 수당을 못 주는 경우는 제가 없죠. 보기에는 거의 뭐 안 그러면 저 박주영 선수 선수단 고기도 여러분 몇번 걱정하지 싸주고. 마시고요.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팀을 팬들을 위해서. 네. 자 다음 경기 울산 인천과 3대3 정말 승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고사 무고사 선수가 지난번에 그 포항이랑 붙었을 때 사실 멀티골을 넣었는데 완델손이 네. 너무 잘해갖고 묻혔잖아요. 그거에 한을 여기서 푼 것 같아요. 야 정말 그랬으면 또 하늘 완전히 풀려면 좀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도 1등과 완- 꼴등의 뭐 싸움에서 아니 선두 팀한테 2골 먼저 내주고 3대3 비겼으면 이거는 이긴 거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이긴 거나 다름없는 게 또 가장 극적인 장면이 그거였잖아요. 그 인천 서포터즈 한 분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 그 울산은 또 문제가 나온 게 2대 0에서 2대 1 된 다음에 잠글라 그랬어요 또. 울산. 예, 잠글라 그러면 꼭 울산은 이 당하는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후반전 슈팅 수가요. 인천이 10대 8 더 많이 쳤어요 슈팅을. 인천이 좀 더. 예, 아마 시간대별로는 제가 못 따져봤는데 후반 30분 이후에 거의 다 이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인천의 슈팅 최소한 한 7, 80%는 후반 30분 이후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인천이 전반에 슈팅이 2개였거든요. 네. 좀 네. 울산이 잠그니까 인천이 계속 몰아친 거죠. 막판에는. 그래서 결국 극장골이 이어지는 완전 뭐 동시상영관이었어요. 그렇죠. 이근호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골을 며칠 만이야? 98일 만에 골 넣은 거거든요. 이근호 선수가. 네. 이것도 극장골이었잖아요. 40분 넘어서 나온. 사실상 극장에 네. 가까운 여기서 골이었는데. 끝났다. 이게 제 싶었는데. 1관. 오전 상영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무고사 선수가 추가 상영을 해가지고 쿠키 영상. 네. 아주 정말 그 제 3자 입장에서 영상에서 반전이 나오는 네. 거의. 또 울산 입장에서는 전반에 그 김보경 선수의 슈팅 골대 맞은 거 아쉽죠. 이게 두고두고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전반에 좀 더 몰아치고 계속해서 좀 그 페이스를 이어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드네요. 전북이나 울산 정도의 이 경기력 있는 팀은 잠그는 축구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시티처럼 끝까지 이게 뭐 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뭐 울산의 우승 의지 그리고 인천의 잔류 의지가 막 붙어서 결국 인천에도 절박했다는 거겠죠. 네. 인천의 절박함이 빛을 발했던 경기. 지금 그러니까 리그 순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보면 그
기대되는 거는 무고사 선수가 그러면은 이런 좋은 그 컨디션에서 A매치 기간에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선수가 이제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이제 가서 헝가리, 체코하고 유로 예선에 돌입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소집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고 사실 A 매치에서도 득점력이 그러니까 그 경기당 득점률이 적지 않은 선수예요. 그래서 한번 대한 다음이라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뭐 대표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유럽을 왕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기대는 되고 그리고 또 걱정도 한편으로는 또 되는. 그러니까 갔다 와서도 또 이 폼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몬테네그간에 지금 말씀하세요. 그냥 몬테네그로에서는 무고사 선수 보려고 K리그 시청하려나요? 그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농담 삼아 하려는 얘기는 너무 진지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답변을 네. 고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고사. 네. 유고사해야 될 것 같아요. 무고사 선수는 이제 케인대 선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것도 이제 케인대 선수랑 스트라이커 지역에서 둘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가, 움직임이 많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이전에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케인대 선수가 빠지니까 조금 더 잘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울산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하려고 케인대 선수를 뺀 것도 있는데 뭐 여러모로 무고사 선수한테 날개를 달아준 그런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인천이 잔류 본능을 서서히 내뿜고 있어요. 김도훈 감독 얘기처럼 우리 팀 상황에서는 지금 비기는 건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쵸, 이게 1.1 딱 울산의 이번 경기를 딱 그렇게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1점이 없었다면 사실 또 지금 전북하고 울산이 1점 1점 차입니다. 근데 1점 차와 또 2점 차는 또 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그래도 뭐 아쉽겠지만 사실 경기였는데. 전북도 그 전 경기 비겨가지고 결국 선두를 내줬잖아요. 성남과 경기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행보를 걷는 것 같아요 두 팀이. 그래서 뭐 협회에서 연맹에서 이제 자료를 줬는데 28라운드를 치른 상황에서 1, 2위가 1점 차인 경우가 이제 6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13년. 예, 맞아요. 굉장히 그때 당시 1위가 포항이었고 2위가 또 울산이었어요. 울산이었죠. 근데 보니까 그때 포항이 선두였던 포항이 52점, 울산이 51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북이 60점, 울산이 59점이니까 얼마나 지금 양강 체제가 확고한지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촘촘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1, 2위는 아무래도 우승 경쟁이 있는 거고 그리고 3, 4, 5위까지 제가 볼 때는 한 3, 4, 5위까지는 그 또 아챔이 거기가 또 촘촘하죠. 서울, 강원, 대구.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그 6위부터 또 한 8위까지 상주, 수원, 포항이 또 상위 스플릿 놓고 또 하는 경쟁이 아주 또 뭐 치열하고 밑에 지금 인천, 제주가 또 1점 차이죠. 그러니까 뭐 역대급 사실 경쟁이 진짜 고르게 그 스플릿 라운드가 처음 실시됐을 때는 뭐야 이거 했는데 갈수록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위권도 이제 쫄리고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8라운드 끝났을 때는 1위 전북과 2위 경남이 승점 차가 16점 차. 벌써부터 그때부터 게임이 그때는 끝났네요. 스플릿 나뉘기 전에 작년에는 끝났잖아요. 전북의 그렇죠. 우승이. 그렇게 되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건데 올해는 아주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탈꼴찌 한번 볼까요? 제주가 수원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경인제가 됐죠. 너무 짠했어요. 제주가 조영영 플레잉 코치까지 출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분이 왜 여기 있지 싶더라고. 그러고 PK 줄 뻔했죠. 그러니까 VAR로 다행히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근데 사실 그 골 내준 것도 조영영 수비수가 좀 관여가 약간 돼 있기는. 하여튼 제주 입장에서는 다 쥐어짰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수원이 그 득점선두 타가트가 부상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타가트 선수도 이제 아시아 예선의 명단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해요. 호주 대표팀 감독이. 그래서 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수원 측에서 조금은 배려를 몸 관리를 좀 해줬구나. 배려를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몸이 썩 좋지 않으니 조금 했으면 좋겠다. 타가트 입장에서도 예전에 대표팀 됐다가 부진해서 빠졌다가 다시 된 거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절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수원에서는 아무래도 안토니스 선수가 좀 눈에 띄었죠. 롱패스 주특기인 롱패스를 많이 보여줬는데 예전에 이제 7월 30일에 대구전에 데뷔했을 때도 이제 멋있는 패스 멋있게 뿌려주면서 타가트 선수의 골을 도왔죠. 사리치 선수가 이제 외국으로 가면서 그 대체제로 안토니스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한 건데 수원 팬들은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뭐 베컴 보는 것 같다고도 말을 많이 하고 염기훈 선수의 빈자리도 채우는 것도 있고. 되게 이번 경기에서도 답답한 수원의 공격 타가트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 그래서 짤츠부르크가 제가 보니까 지금 리그 개막 이후에 6전 전승인데 네. 24골 넣었어요. 6경기에서 24골 넣고 4실점. 네. 그러니까 다른 팀들 짤츠부르크와 상대하는 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그러니까 왜 5대 0 뭐 이렇게 다 이겨버리니까 엄석대. 그래도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 황희찬 선수가 한 5번은 나와요. 그렇죠. 한 3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보면 네. 그 정도로 황희찬 선수가 그 팀 내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표팀에서는 사실은 뭐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공격수들이 잘하는 것들이 보통은 보면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황의조 선수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을 받았을 때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 뭐 그 관수하고 도는 동작 뭐 이런 것들이 터닝.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황희찬 선수는 공을 달고 잡았을 서가 때. 위협적인 선수예요. 우다다다다. 네. 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좋아진 거죠. 네. 이번 시즌에 네. 그러니까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은 게 2번 있었는데 예전 같아도 그냥 차버렸을걸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차가지고 뭐 뜨거나 들어가면 좋고였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끝까지 이 집중력이 공에 대한 집중력이 좋다. 네. 아마 그 팬들도 그래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포텐 다들 아는데 이제 그 아쉬움은 그거였고 이제 그게 나아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팬들도 더 이제 기대하고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는 걸 더 바라지 않을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4차원이잖아요. 선수 자체가. 4차원이죠. 지난번에 말했지만 눈빛이 요상해요. 아니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그런 점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시안 게임 우즈베키스탄 3대3 동점 상황에서 그 김학범 감독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내가 차야 되나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학범 감독이 차라고 했던 선수는 이진현 선수. 근데 김학범 감독한테 됐다 내가 차겠다라고 했던 선수. 이거는 못낼 뻔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진짜. 얘기하는 네. 그 똘끼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장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굉장히 장점으로 그 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그게 나쁜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그렇죠. 말썽꾸러기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을 더 강하게 키워주는, 해주는 투지와 이런 면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갈수록 기대가 되고 올 시즌은 약간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어디 뭐 스카우트에서 왔다는 얘기도 네, 있고 스카우트들이 이번에 많이 보고 있었다 그래요. 빅리그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페이스라면은 충분히 빅리그에서 입지를 할 만하죠. 네. 좀 함부르크나 이게 이부 리그 말고 좀 아우국에서 안 부르나? 1부 리그에 가서 좀 구자철 선수가 또 이어주면 안 되나?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 드디어 첫 출전했습니다. 네. 후반 38분에 교체 투입됐는데 관중석에서 막 기립박수 치는 관중도 있고 그래서 순간 이게 교체돼 나오는 선수한테 치는 박수야, 이강인한테 치는 박수야, 이게 약간 혼동스러웠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 박수를 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라운드를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환호와 박수 소리들이 꽤 있었어요. 네. 지역 뉴스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그 유튜브에서 많이 돌았던 화면인데 그때 시즌 끝나고였나요? 아니면 컵대회 우승했을 때 이게 팬들 앞에 모였을 때 팬들이 단체적으로 이강인 뛰게 하라고 그렇죠. 연호했던 장면 기억나잖아요. 무슨 이제 세리머니 같은 광장에서 이제 했던 감독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감독 말 자르죠. 말 팬들이. 자르고 네. 이강인 뛰게 하라 뭐 이런 거의 했던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강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짧지만 좋았죠. 좋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토트넘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을 바꾸거나 네. 경기에서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한테 했던 표현이기도 한데 물론 포지션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변속기어 같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가면 뭔가 엑셀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좀 기대를 주는 선수죠. 또 이 경기에는 그 일본의 유망주로 뽑히는 쿠보 선수가 나왔는데 또 비교가 많이 되면서 또 거의 비슷한 시간에 교체가 네. 됐어요. 쿠보가 먼저 교체가 되고 한 3, 4분 뒤에 이강인 선수가 나갔는데 쿠보는 뭐 별다른 보증이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쿠보만 한 것 같고요. 꼭 계속. 뭐 근데 한일의 이런 라이벌 선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보 선수도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임에는 분명하고 근데 네. 그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우리만의 그 평가가 아니라 그 사실은 훨씬 앞서 있어요. 훨씬 기량 앞서죠. 자체가 좀 네. 다른 또 게 오늘 느껴지더라고요. 피파에서 그 20세 이하 월드컵 보고서 냈을 때도 첫 번째 거론한 이름이 이강인 선수였잖아요. 네. 이강인 가장 주목할 만했던 선수는 이강인이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살, 18살의 이 선수들을 양 나라가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하는가는 우리가 굉장히 그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스 감독이 저는 이게 좀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저는 일본이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홈이기도 하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팀을 육성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많이 네. 썼어요.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때도 그렇죠. 어린 계속 그 그때 팀을- 구보도 나갔어요. 네, 네. 구보는 일찌감치 A매치 데뷔해가지고 지금 커리어를 쌓고 있는 경우고 코파 우리도- 아메리카도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올림픽 팀이라고 봐도 되는 팀이 그쵸, 그쵸. 나갔어요. 거기에다가 와일드 카드를 딱 중요한 요소에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로 뽑을 것도 염두에 둔 사실상 포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번 A 매치 윈도우 때는 제가 알기로 미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 선수들을 그러니까 사실상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부터 그렇죠. 계속 계속 해온 거지. 데려온 거죠. 그리고 이 모리아스라는 감독도 당시에 김학범 감독도 우리나라에서 지략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김학범 감독의 허를 찌른 만한 2가지 카드 정도를 갖고 나왔다고 그래요. 작년 아시안 게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일본하고 결승전을 붙게 됐을 때 쉽지 않았지. 사실 우리가 쉽게 이길 거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나이도 차이가 네, 나고. 근데 연장까지 갔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어떤 주요 토너먼트에서 붙으면은 우리가 강하게 하면 쟤네가 일본 애들을 볼 이쁘게 찰 줄 아는 애들이 이렇게 좀 당황할 거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본도 우리랑 할 때 강하게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선수들이 좀 당황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맞아, 강하게 나왔죠. 네, 모리아스 감독 굉장히 좀 봐야 되고 또 일본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이 구보라는 선수는 또 어떻게 또 키워 나갈지도 우리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한 20년까지는 네. 아니겠지만 10여 년까지는. 함께. 자 그리고 바르샤도 듀오 음. 이승우 백승호의 이적 어디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적을 뛸수 같이 있는 했어요. 팀으로 갔죠. 이거 보면 또 이강인 선수 얘기해서 그렇지만 뛸 수 있는 팀으로 참 가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승우는 좀 다르니까. 이승우 선수의 이적이 좀 되게 쇼킹했죠. 나름대로. 저 네. 이승우 선수가 또 그 요 기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좀 가족하고는 좀 친분이 있는 편이어서 그 상가도 갔다 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마지막까지 보르도도 그 영입 제한이 있었어서, 진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농담처럼 이제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갔으면 SBS 참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한박 웃음. 뭐야. 농담처럼 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벨기에를 가면서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팀도 선수도 이 팀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는. 네, 어떻게든 내 거를 보여주고 빨리 일단 해야 되고 올라가야 팀도 되는. 빨리 올려서 이적료 비싸게 받아먹겠다. 네. 어쨌든 좋은 계약 조건은 괜찮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최고 수준. 팀 내 최고의 연봉 80만 유로, 등번호 10번 달았고요. 신트 트라위던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팀이긴 생소하죠. 한데 네. 현재 리그 16개 팀 중에 12위에 중하위권에 있는 뭐 거네요. 중하위권에 있는 팀이고 뭐 4년 전부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기사에는 나왔던데. 이승우 선수한테요? 예, 신트 트라이던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승우가 벨기에 도착한 날이 휴일이었대요. 네. 휴일날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병원한테 연락해서 문 따 해가지고 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승우가 전혀 왔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굉장히 예우를 갖춰서 잘 해줬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또 이 신트트라이던이란 구단의 그 구단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에서 야동으로 네. 돈 버신 많이 한. 분들이 그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고마워요. 의외였던 그래서 되게 꽁푸엉 대회가 있잖아요. 그 비하인드 뉴스인데 네. 있는데 막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오피셜 사진이 처음으로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이승우 선수 형이죠. 그 이승준 씨가 이제 아버지한테 보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사진 찍었고 이제 아직 보도 자료 같은 거는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네. 고민을 하더라고요. 구단주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사진이 이상했나요? 그게 아니, 아니라 근데 이제 구단주가 좀 그 한일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 안티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 구단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러기는 했는데 그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자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리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네. 그리고 요즘 약간 유럽 구단들의 추세이긴 한데 약간 중하위권 리그 혹은 상위권 리그의 하위권 팀들의 젊은 구단주들, 해외 자본들이 들어가는 특히 IT 기업들의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면은 스포츠 사이언스적으로 그 IT와 결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실험해보는 테스팅 베드로서 구단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그런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그 자본가를 끌고 들어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우리도 좀 사실 젊은 기업인들이 이런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죠. 재밌겠네요. 네. 자 백승호 선수의 이적은 조금 다르죠. 백승호 선수는 잘 갔죠. 뭐 이승우 선수도 뭐 잘 갔는데 이제 이승우 선수는 의외로 좀 낮은 리그의 낮은 음. 팀으로 간 게 의외였고 백승호 선수는 뭐 잘 간 것 같아요. 독일 2부 리그 다름슈타트. JTBC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독일의 선수들이 많이 가서. 뭐 근데 잘 안 보니까. 보니까 다름슈타트가 순위는 더 낮구나. 네. 리그 18개 팀 중 현재 16위. 강등권이 바로 밑에 있는 팀이네요. 네. 근데 다름슈타트는 나름 그래도 나름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하죠. 차범근 감독이 처음 네. 갔던 팀이고 했기 때문에 네. 다름슈타트는 왠지 함부르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낯익은 팀이었는데 지금 순위는 굉장히 낮은 쪽에 있는. 엊그젠가 백승호 선수가 차범근 만나서, 감독하고 예.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또 올렸더라고요. 뭐 백승호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로나라는 팀, 그러니까 스페인 2부 리그 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그러니까 논 EU 선수죠. 그러니까 EU 비유럽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거기다가 2명이죠. 예, 이적하려던 선수가 눌러앉게 되면서 백승호 선수가 굉장히 입지가 안 좋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실 선택인 부분 경기를 일단 뛰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백승호 선수 역시 가장 염두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도쿄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뛰기 위해서는 일단 뛸 수 있는 팀에서 경기력을 유지를 하고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팀에서 내 상황을 이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1월 혹은 8월 그 이제 최종 예선과 본선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승호 선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해외파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해외 축구 소식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바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뿅 하고 간단히 하고 끝내자 이거는. 네. 리버풀과 맨시티가 아주 초반에 잘 나가면서 여기도 이제 양강 체제가 서서히 뭐 시작되는 느낌인데 아구에로 선수가 득점 선두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스페인은 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화요일에 벤투호의 투르크메니스탄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여정을 시작한 벤투호의 경기력과 전망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집중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